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의 명동 성당 근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귀신을 한 번 이상은 본다고 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앞으로 한 번 이상은 보신다는 얘기니 긴장하시길. 저는 그 한 번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주로 음산한 곳이나 밤에 보인다고들 하는데 저는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다가 봤거든요. 제가 1년 전쯤에 친구랑 명동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한두 시 정도 됐고요. 가을이라 하늘도 맑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자꾸 옆에서 이상한 커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여자는 가만히 있는데 남자만 혼자서 여자한테 뭐라고 막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의 일이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는데 그 커플들이 자꾸 저희 쪽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큰일 날 것을 보고 만 것이죠. 그 남자 얼굴을 옆으로 곁 눈질로만 보고 있었는데 아시죠? 옆으로 보는 거. 제가 그냥 무심코 고개를 딱 돌렸어요. 근데 그 얼굴이, 머리는 엄청 부시시하고 가을인데 반팔 남방에 한쪽 눈만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키가 좀 컸던 것 같은데 무서워서 다리 쪽은 안 봤고요. 전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친구 팔을 팍 하고 잡았어요. 그래서 놀란 친구가 너 왜 그래? 라고 하길래 제가 저기 저 하얀 옷 입은 여자 옆에 남자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제 친구가 여자 혼자 걸어가는데 너 왜 그래? 미쳤냐? 라고 해서 다시 옆으로 돌아봤는데 그 여자만 저기 반대편 모퉁이로 혼자서 돌아가고 있더군요. 진짜 실화인데 이날 이후로 명동 그 뒷거리, 명동 성당으로 이어지는 거리 갈 때 무섭습니다. 물론 이젠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그 얼굴이 기억나는 듯 하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 혼자 죽을 순 없지. 증인석의 가냘픈 몸매의 사나이는 자신의 넥타이 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라이너의 비서였던 사람이고 그가 살해되던 날 밤 그 지방 검사의 집에 있던 2명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물었다. 라이너가 살해되던 날 그는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 피고가 자신을 목 졸라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인 샘 루보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턱이 축 늘어진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인정합니다. 마틴 판사가 얼른 대답했다. 그는 내 얼굴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대답해버렸다. 지금까지의 재판은 줄곧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루보크가 이 일을 제기하기만 하면 마틴 판사는 무조건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법정의 모습이란 말인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법의 여신상이 목이 막혀 꺽꺽거리면서 웃음 지을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비록 웃을 만큼 재미있는 일은 하나도 없지만 루보크는 싱긋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고객인 피고 옆에 앉았다. 나는 하얀 종이장 같은 분노가 속으로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피고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자가 라이너 지방검사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라이너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어떤 관점으로는 프랭크 하우저를 성공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었다. 그는 3가지 행운을 손수 만들어내어 아직까지도 그 행운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나이트클럽, 캬바레, 빠찡코, 마리화나 장사, 비밀클럽 등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방울뱀만큼이나 교활하고 냉혹하며 잔인한 인물이었다. 뻔뻔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는 이 사회의 쓰레기임이 분명했다. 그가 줄을 한 번씩 잡아당길 때마다 몇몇 꼭두각시 같은 정치인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한두 달쯤 전에 갑자기 된 라이너 지방검사의 책상 위에 개혁 티켓 한 장이 놓여졌다. 댄 라이너는 돈에 움직일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라이너 혼자라면 그리 위험할 것도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가 특별수사요원인 톰 가하간과 한 팀을 이룰 경우 그들은 하우저의 사업에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가하간은 유능한 경찰이었다. 그는 신중하고도 끈질기게 하우저의 비리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해왔다. 그 정도면 하우저를 교수대로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라이너는 죽어버렸고 증거는 안전한 어딘가에 숨겨져 있음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가하간이었다. 도대체 하우저를 잡아넣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가하간은 어디로 가버렸단 말인가. 지금쯤 강바닥에 가라앉고 있을까.
매수를 당한 걸까? 아니면 어딘가에 몸을 숨기고 있나? 나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었지만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이미 터져버린 살인 사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 하지만 하우저는 이번 일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배심원들은 이미 엄청난 액수의 돈으로 매수되었다. 나는 재판이 이틀째로 접어들었을 때 그런 사실을 알아차렸다. 게다가 하우저는 마틴을 판사석에 앉혀놓은 장본인이 아닌가. 그러니 판사는 만약 필요하다면 증거에 대한 규정을 바꿔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길을 쓰고 하우저를 보호하려 할 것이다. 가하간이 실종되어 버린 이상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가하간을 그 증인석에 올려 세우는 일이었다. 나는 정리들이 그를 끌어낼 때까지 그가 고래고래 고함이라도 질러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하우저를 올가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방청객들이 그 소리를 들을 것이고 기자들이 들을 것이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될지도 모른다. 가하간은 라이너 지방검사가 살해되던 날 밤 그의 집에 있었다. 옆방에 있다가 총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가하간은 전속력으로 달아나는 자동차를 얼핏 보았다. 그것은 하우저의 자동차였다. 하지만 목격자인 바로 그 가하간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나는 주먹을 불끈 움켜쥐었다. 5만 달러, 아니 10만 달러. 그 정도의 돈은 하우저에게는 껌값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돈은 보통 사람에게는 머리를 돌아버리게 만들 만한 액수이다. 설사 가하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안다. 나에게도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다. 나는 아직도 유혹에 약한 편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라이너의 살해범에게서 뇌물을 받아 먹는다면 나 자신의 양심 때문에 앞으로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이너의 목숨을 빼앗아간 무기는 서재의 창밖으로 내던져졌다. 구닥다리 군용 콜트 자동권 총이었다. 그런 총은 수백만 정이 제작되었을 테니까 추적하기란 실제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미 증거물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 총을 집어들고 증인석에 앉은 호리호리한 남자에게 보여주었다. 당신이 총소리를 듣고 고인의 서재로 뛰어들어갔을 때 이 총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라이너의 비서는 혀끝으로 입술을 축이더니 불안한 기색으로 마루 바닥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대답했다. 라이너 씨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나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사람들이 나지막하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그랬었군. 놈들은 라이너의 비서까지 이미 매수해 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라이너가 자살한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려 하고 있었다. 내가 직접 선정한 증인마저 나를 배반하고 만 것이다. 나는 그의 대답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나로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벌겋게 달아오른 내 얼굴이 마구 화끈거리고 있었다. 나는 한 발을 성큼 앞으로 내디디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힘껏 후려쳐 버렸다. 이내 법정은 수라장이 되었다. 마틴 판사가 정신없이 의사봉을 내리쳤다. 샘 루보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뭐라고 고함을 질렀다. 정리 두 사람이 달려들어 나를 증인석에서 떼어놓았다. 하지만 하우저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리고 있었다. 만약 그 순간 그가 내 손이 닿는 거리 안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숨통을 끊어버렸을 것이다. 나는 판사의 훈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사과는 하지 않았다. 다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서서 이 싸움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법정 뒤쪽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등 뒤로 고개를 돌린 순간 맥박이 내 관자놀이 속에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키가 훤칠하게 큰 남자 하나가 옆구리에 두 손을 붙인 채 뻣뻣한 걸음걸이로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바로 톰 가하간이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곧장 증인석으로 다가간 그는 의자의 팔걸이를 붙잡고 엉덩이를 걸쳤다. 잔뜩 눈살을 찌푸린 데다가 입술의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무척이나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이윽고 그의 눈동자가 나를 발견했다. 나는 기름 방울 같은 땀방울이 그의 얼굴 전체에 촘촘히 돋아나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루보크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우저는 당장이라도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완전히 얼이 빠진 상태였다. 마치 자기네 손으로 직접 가하간을 아프리카로 보내버렸는데 엉뚱하게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나타난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들로서는 가하간이 이렇게 불쑥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음이 분명했다. 내 혈관 속에는 흥분한 피가 뛰놀고 있었다. 마침내 기회가 온 것이다. 만약 마틴 판사가 정리들에게 가하간과 나를 법정 모욕 혐의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나는 가하간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그는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대답했다. 이어서 나는 99년 콜트 자동권총을 집어들어 가하간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은 정식으로 제출된 증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말했다. 이 권총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가하간은 천천히 그 총을 받아들었다. 이제 법정 안은 시계바늘이 째깍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가하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가하간은 탄창을 열어 텅 빈 탄실을 힐끔 들여다본 다음 자신의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그 권총을 내려놓았다. 이윽고 그가 고개를 들었다. 예, 이것은 라이너 씨를 살해하는 데 이용된 총입니다. 총이 발사되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하간은 결연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때 막 라이너 씨의 서재 출입문을 열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거짓말이 아닌가. 나는 헉하고 짧은 숨을 들이마시며 루보크의 이의가 제기되기를 기다렸다. 그 당시 가하간은 서재 근처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루보크는 얼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나는 가하간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다른 증인들이 하나같이 피고를 옹호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한다면 가하간 자신도 기소를 위해 거짓말을 할 결심을 한 것이리라. 그 순간 문득 한 가지 불길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혹시 가하간 역시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린 것은 아닐까. 만약 그의 입에서 라이너가 자살하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루보크와 하우저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쑥 내밀고 가하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틴 판사도 뻣뻣한 자세로 판사석에 앉아 있었다. 가하간의 눈동자가 판사석을 한 바퀴 빙 둘러보더니 이윽고 하우저에게 와서 멈렀다. 그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하우저가 이 총을 든 채 창가에 서서 라이너를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하간은 그렇게 말하며 총을 집어들어 똑바로 피고를 향해 겨누었다. 하우저는 입만 쩍 벌린 채 굳은 모습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루보크가 할 말을 잃는 것을 구경했다. 하지만 그의 목 근육이 잔뜩 긴장되어 있는 것을 보니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가하간의 연기는 한순간 모든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의 눈길은 유리가 끼워져 있지 않은 창문만큼이나 공허했다. 이마에는 파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목소리는 방울 소리만큼이나 맑았다. 하우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한 발의 총성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하우저의 콧날 바로 위에 관자놀이에 빨간 구멍 하나가 생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우저의 얼굴에 얼핏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떠오른 것도 잠시 이내 그는 테이블 위로 고꾸라졌다. 다음 순간 어떤 여자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청객들은 일제히 의자 밑으로 고개를 집어넣었고 배심원들도 단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마틴 판사는 넋 나간 사람처럼 의사봉을 허공에 들어올린 채 동작을 멈추고 있었고 루보크는 겁에 질린 시선으로 자신의 죽은 고객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하간은 총을 내려놓았다. 총이 바닥에 떨어지는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밀랍 같은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탄약 하나를 총 속에 집어넣었던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팔을 힘껏 움켜쥐었다. 그들은 내가 증언하는 것을 원하지 않더군요. 가하간이 억양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나를 창고에 가둬두었소.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건 살인이요. 당신은 하우저가 라이너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지도 못했잖소. 가하간은 가늘게 기침을 내뱉었다. 그건 그렇지요. 하지만 나는 그가 오늘 아침 어떤 창고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았소.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를 말이오? 바로 나요. 가하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말을 마친 가아가는 몸을 움찔하더니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다. 더 이상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도 두 번 다시 그의 입이 열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벌어진 그의 코트 자락 사이로 하얀 셔츠에 진홍색 피가 엉겨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셔츠에는 총알 구멍 하나가 뻥 뚫려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을 딱 한 번 봤다. 수영부였던 나는 그날따라 몸 컨디션도 별로였으며 잦은 코치의 잔소리로 기분도 상당히 좋지 않았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희미했지만 뭔가에 빨려드는 느낌과 함께 눈을 떴을 땐 난생 처음으로 가위를 눌리게 되었다. 웬 흰 머리 할머니 한 분이 흔들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난 처음 겪는 그런 압박감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겁을 먹었다. 의외로 무슨 깡인지 한참 동안 그 할머니를 노려보았다. 몇 분 후에 그 할머니는 미칠 듯한 속도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나에게 너무 늦었다며 함께 빨리 가야 한다고 하셨다. 지금은 타지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러더라. 죽은 사람은 절대 따라가선 안 된다고. 그 할머니도 참 영악하시지. 손주볼 되는 놈이 안 간다고 버티니 사탕부터 초콜릿. 심지어는 그 당시 제일 가지고 싶었던 오토바이까지 사주신다고 꼬시기 시작하셨다. 하지만 난 끝내 따라가지 않고 깨어보니 현관문 바로 앞에 쓰러져 있었다. 참 꿈 한번 리얼하다고 생각하며 일주일이 지나고 친가 쪽에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제사가 있었다. 우리 집안은 제사가 1년에 10번이 넘는다. 그 와중에 할아버지께서는 부모님 제사라고 특별히 정성을 다하셨으며 지방부단 사진을 올려놓으셨다. 난 잠시나마 짧은 경악을 했다. 그 사진에 있었던 할머니는 꿈속에서 날 달콤하게 꼬셨던 할머니였다. 난 자초지종 할아버지께 말씀드렸고 할아버지는 안 따라가길 잘했다라고 하셨다. 원래 내 주위 사람들이 말하길 꿈속에서 본 사람의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거나 흐릿하다지만 난 그 할머니의 주름살 하나하나까지 또렷하게 기억났다. 키와 몸 사이즈 등등 모든 게 기억이 났다. 지금도 생각하면 머리털이 쭈뼛해지는 반면 증조할머니께선 뭐 하려고 날 데리고 가려 했던 걸까. 나는 그래도 건강한 건지 아니면 퇴마사에 피가 흐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5년 전 그 이후론 단 한 번도 거위나 귀신을 본 적이 없다. 네 번째 이야기, 박스 할머니. 모처럼 쉬는 날, 집에 있기도 뭐하고 해서 오랜만에 시내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친구와 몇 시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다음 옷을 입고 나갔는데 하늘은 나에게 넌 그냥 집에서 자빠져 있어. 자식이 어딜 기어 나가려고 하던 것이었는지 눈과 바람이 엄청나게 몰아닥쳤다. 후와 정말 웬 놈의 바람이 이렇게 센지. 나무는 흔들리지, 낙엽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나의 뺨을 때리지. 나 원참. 이리 시무룩, 저리 시무룩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아래에서 힘겹게 할머니 한 분이 박스 더미를 한가득 쌓고 언덕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가뜩이나 눈바람 쳐서 걷기가 여간 힘들지 않은데 할머니는 얼마나 힘드시겠는가. 달려가서 할머니의 짐을 내가 맡고 언덕 위로 올라왔다. 할머니는 특유의 눈웃음을 지으며 말을 하시고는 이내 자신의 길로 다시 걸어 나갔다. 왠지 너무 씁쓸했다. 젊었을 때도 고생했을 텐데 늙으셔서 효도 못 받을 망정 이런 눈바람이 치는 날에도 친구들과 놀고서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아침에 보던 할머니가 서 계시는 게 아닌가. 그냥 지나가기도 머쓱하고 아는 척하기도 머쓱해서 할머니에게 다가가기 전까지 아는 척을 할까 말까 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고민하다 보니 어느새 할머니 앞에 다가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다. 할머니, 이런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기 길을 건너야 하는데 저기 횡단보도 이용해서 돌아오자니 너무 멀고 육교를 건너자니 이 짐덩이가 너무 무겁고 이 지역에서 산지 8년이 다 되어가서 신호 같은 건 안다. 하지만 여기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의 사이는 작은 고속도로이다.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때는 밤인지라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짐은 그렇게 무겁지도 않았다. 난 할머니를 업고 짐은 오른손으로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길어야 대략 30초. 길 건너까지는 4차선이니 한 15m 정도. 할머니, 달릴게요. 저 꽉 잡고 계세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려, 고마워 이 젊은이. 또 늙은이가 신세를 졌구먼.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내가 아닌 나를 보고 있는데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었다. 이제 내 혼자 갈 테니 학생은 이만 가봐. 정말 나름대로 뿌듯했다. 체력이 고갈된 상태지만 헤개거리면서 집으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도착했다. 아들, 왔어요. 너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왜 화를 내세요? 친구랑 만나느라 좀 늦었네요. 죄송해요. 오는 길에 아무 일 없었고 당분간 육교 있는 정류장엔 가지마. 다른 정류장으로 가. 네? 왜요? 오늘 박스 나르는 할머니가 언덕에서 미끄러져서 오는 차에 치여 돌아가셨다는구나. 얼마나 억척 같으셨던지 미끄러지는 와중에도 리어카는 꽉 잡고 리어카만 안 잡았으면 도로까진 나가진 않았을 거라고 하던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지 황당한 건지 생각이 없어진 건지 나의 등에 엎이실 때 그런 말을 하신 게 솔직히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 좋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감히 못하겠다. 다만 부디 이 그지 같은 세상에 대해 한이 없으시고 영원히 떠돌지 않았으면 하고 가는 길이라도 편안히 가셨으면 좋겠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지금 당장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그때그때 잘해야만 하는 것 같다. 나의 주위에 있던 게 없어지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일은 이미 많이 겪어왔다. 그때 잠시 자존심을 죽이고 상대방을 존경한다면 화내기보단 웃는 일이 더 많을 것 같다. 언제 자신이 죽을지도 주위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자식이 못되고 해도 하나같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님 마음 같다. 어제가 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있는 것이다. 오늘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일 죽는 것처럼 열성적이고 열정적인 하루를 보냅시다. 5번째 이야기, 고모부 돌아가신 날. 가끔 기가 약하다는 말을 듣던 나는 많은 가위와 환청에 시달리는 편이다. 여러 가지 가위가 있었다. 내 배 위에 앉아서 색동저고리 옷을 입은 여자 꼬마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인형을 뜯어먹는 모습도, 자신의 배를 가르며 웃고 있는 남자아이도, 여러 가지 형상이 보였지만 항상 그리 오래가질 않았다. 이번엔 너무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돈다. 고모부가 돌아가신 날, 지독히도 비가 왔다. 늘 술을 안고 사시는 고모부셨기에 늘 제정신이 아니던 고모부. 언젠가 돌아가실 거라 생각했다. 막상 돌아가시고도 그리 큰 충격 따윈 없었다. 그날 새벽 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이 급히 충주로 가셨다. 내일은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칠 수 있겠구나.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 않던 나는 밤새 컴퓨터를 두드리던 중이었다. 그러다 잠이 들었을까? 답답한 느낌이 목을 쥐어왔다. 뭐지? 난 이미 가위에 많이 눌린 터라 그리 놀랍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메스꺼운 냄새가 날 쥐어온다. 뭔가 물에 젖은 옷가지 냄새와 습한 냄새. 그때 왜 선원이셨던 고모부가 떠올랐을까? 그때 왜 늘 날 귀여워해 주시던 고모부의 모습이 일그러지고 있었을까? 분명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시계도 멈춘 듯하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방에 오직 한 가지만 움직인다. 보였다. 시야에 서서히 들어온다. 촌스러운 체크무늬에 남루한 남방. 이상한 모양을 했던 때 묻은 베이지색 바지. 항상 소매를 걷고 있던 손. 보라색, 아니 색깔 빠진 파란색. 그 손의 색은 모르겠다. 보고 싶지 않다. 이미 방구석에서 날 보고 있다. 물을 뚝뚝 흘리며 날 보고 있다. 흠뻑 젖어 있다. 너무 슬퍼 보인다. 다가오기 시작한다. 풀어헤쳐져 가운데가 훤히 보이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퉁퉁 부은 얼굴이 보인다. 인간의 얼굴이라기엔 믿기 힘들 정도로 부어터진 얼굴. 보라색으로, 아니 파란색 불어있는 얼굴 사이로 소리가 들려온다. 분명 고모부다. 나에게 다가오는 저것은 고모부다. 어느덧 나의 허리를 감싸고 의자를 잡고 올라온다. 모든 것이 어두웠던 방에 너무도 잘 보인다. 미칠 만큼. 여전히 메스꺼운 냄새가 내 코를 괴롭힌다. 토할 것 같다.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알았다. 고모부의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 미쳐버릴 것 같다. 수많은 가위에 눌려봤지만 이렇게 자세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냄새까지 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눈을 뜬다. 색이 빠져버린 눈. 눈을 크게 뜬다. 회색과 누런색이 섞여 있는 것 같은 저 눈. 두렵다. 너무도 두렵다. 어느덧 감싸인 쥐어짜는 듯한 몸. 꿈인가?
여전히 난 내 방 의자였고 모니터는 절전 모드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개꿈 싫다. 근데 내가 문을 열고 잤었나? 문을 닫고 TV를 켜려고 리모컨을 찾는 동안 전화가 울린다. 좀 받기 싫다. 귀찮고 땀 때문에 몸도 좀 닦고 싶다. 땀은 잘 안 흘리는 체질인데 왜 이렇게 났을까? 여보세요? 아들, 밥은 먹었어? 악몽 꿔서 정신없어. 근데 장례식은 안 해. 글쎄, 고모부님 시체를 못 찾고 있어서 말이야.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무슨 수로 찾겠니? 바다를 뒤엎을 수도 없는 일이고. 6번째 이야기, 저주. 난 유능한 피아니스트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못 이겨. 그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보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어느 한 교단에 가게 되었다. 그 교단은 놀랍게도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악마를 믿는 곳이었다. 악마를 믿는 한 교주가 있었다. 그 교단의 특징은 서로의 얼굴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두건과 보자기로 전부 얼굴을 가린 채 입술만 내보였다. 그리고 그 교단을 방문한 남자가 있었다. 유능한 피아니스트이자 이름은 찰리였다. 어느 날 그 교단에서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축배를 했다. 그 피가 사람 피인지 동물의 피인지는 중요치 않았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친한 친구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왔는데 서로를 위한 피의 축배를 올리자니. 나는 그 교단을 떠나 집에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악마를 숭배하는 교주가 말했다. 무엄하도다. 감히 신성한 재단을 내 허락도 없이 나가느냐? 나는 어이가 없었다. 오늘 처음 왔는데 무슨 헛소리를. 당신 같은 사입이 교주 말을 믿느니 집에 가서 피아노 연습을 더 하겠소. 나는 뒤돌아서 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악마의 교주가 말했다. 너의 손은 점점 썩어 들어가게 된 후 너의 목숨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목소리가 섬뜩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으로 향했다. 두 건을 쓰고 얼굴을 가린 친구도 나를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봤다. 며칠 후 피아노 콩쿨 대회가 있었다. 나는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매일 나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스승님 리차드 씨와 나를 악마의 교주로 전도한 친한 친구 마이클이 있었다. 마이클은 원래는 착한 놈이었는데 단점은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다. 나는 그날도 피아노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나에게 막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봐 찰리,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피아노를 왜 이렇게 못 쳐? 당신 찰리 맞아. 그렇게 할 거면 때려치우라고. 그리고는 나가버렸다. 나는 이상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 피아노를 못 친다니. 그때 내 친구 마이클이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 왔다. 나는 마이클에게 피아노 소리를 들려주고 말했다. 마이클,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피아노를 못 쳐. 마이클은 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 것 같아. 너 요즘 왜 이렇게 피아노를 못 치니? 너 같지 않아. 나는 혼란에 휩싸였다. 피아노 콩쿨 대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어제의 저주 때문인가? 나는 집에 가서도 악몽을 꾸었다. 악마의 저주를 받는 악몽을. 다음 날 일어나서 밥을 먹기 위해 수저질을 하는데 아내가 나를 이상하게 보며 말했다. 찰리, 요즘 왜 그래요? 손이 어디 아파요? 손이 덜덜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랬다. 내가 요새 피아노를 못 치는 이유는 손이 덜덜 떨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길로 아내와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았다. 의사 말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신발끈을 묶을 때 혹은 손에 물건이 쥐어지면 덜덜 떨리는 것 같았다. 나는 병원에서 정수기 물컵을 먹기 위해 정수기 종이컵을 꺼내 물을 받고 있는데 간호사가 이상한 눈으로 또 나를 봤다. 손이 많이 떨리시는데 괜찮으세요?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그리고 마이클이 하도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하길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종업원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았다. 커피가 쏟아질 것 같은데 제가 잡아드릴까요? 그랬다. 나는 그래서 피아노 연습이 잘 될 리가 없었다. 선생님은 항상 내가 실력이 줄었다며 화를 냈다. 그리고 내일 피아노 콩쿨 대회가 다가왔다. 아내는 말했다. 여보, 그동안 긴장해서 그런 걸 거예요. 내일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냐, 이건 악마 교주의 저주인 게 분명해.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냐? 나는 공포로 휩싸였다. 그리고 피아노 콩쿨 대회 날이 와서 나는 그동안의 일을 잊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그날은 마음을 편히 먹어서 그런지 피아노가 잘 쳐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동안의 일을 잊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관중들은 나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나를 보조해주고 있던 마이클이 소리쳤다. 이봐 찰리, 자네 악보 위에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 나는 피를 보자 악마의 저주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도중에 뛰쳐나갔다. 관중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나는 미친 듯이 도로를 달리다가 차에 치여 죽고 말았다. 놀라운 사실은 악마의 저주란 없었다. 그리고 악보에 피도 떨어진 사실이 없었다. 찰리의 친구 마이클은 악마의 교주의 지시를 받고 말한 것뿐이다. 간호사, 선생님, 커피숍 직원 모두 악마의 교주의 신도들이었다. 마이클이 일부러 커피숍으로 데려간 이유도 그 때문이었고, 아내가 추천한 병원을 간 이유도 그 간호사에게 일부러 데려가기 위함이었다. 마지막으로 아내는 악마의 교주와 바람을 피운 신도에 불과했다. 찰리는 원래부터 손떨림이란 것도 없었고 피아노 실력이 줄어든 것도 없었다. 그리고 악보에 피가 떨어지지도 않았다. 단지 남이 뭐라고 하니까 그거에 의식해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손이 떨리구나라는 강박관념이 머리에 인식된 것이었다. 평소에 찰리 같았으면 자신의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믿었을 텐데 남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자신의 뜻보다는 남의 평가가 진짜인가 보다 하고 인식한 것이었다. 인간은 이상하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는 다르게 남의 눈살을 의식하며 산다. 옷 입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남이 이상하다고 하면 안 하려고 한다. 자기만 좋으면 됐지 꼭 남의 눈에도 좋아야 멋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남이 자신을 욕해도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오늘의 교훈은 내 뜻대로 살자이다.